이제 대부분들의 친구였다면 아마 이제 이 사유재산까지 하고 이 인터넷 검색을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끝났을 확률이 높아요. 일단 14번은 건드리지도 말았어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고 이해만 하면 풀려요. 이해만 풀 수 있고 예전에 사칙연산 문제 치고는 쉬운 편이었거든요. 예전에 막 그 점유계정 문제에 비하면 쉬운 편이에요. 점유계정에 비하면. 근데 문제는 뭘 잡아먹는다? 시간을 잡아먹는다. 아니 난 너무 화가 안 나. 여러분 이거 진짜 80분 안에 풀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시험지 자체가. 글자 수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이 현역들한테 이거를 80분 안에 풀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지. 근데 이제 재능이 없이 노력으로만 공부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대다수잖아요, 사실. 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리 여기까지는 해보죠. 사유재산까지는 이게 실제로 10번이 5위, 11번이 6위, 12번이 4위야. 여기가 오답률 밭이야. 이 탑5, 탑10 안에 들어가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13번 같은 경우는 3위. 오답률이 72.3%면 27%야. 정답률이 27%란 말이에요. 야,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찍으면 여러분들 몇 퍼센트예요? 찍으면 20%야. 그러니까 못 풀거나 찍는 애들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막 시간이 그러니까 정말 알고 푼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거죠. 보내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런 것들은 현역으로서는 사실. 내가 이건 끝까지 다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근데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5위, 6위, 4위야. 이 10번, 11번, 12번을 맞춰야 된다. 이거거든요.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호흡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불러가야 되냐면 조교님 우리 글자만 잘 조교님 네, 글자만 잘 보이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아까 그건 괜찮은데 글자가 조금 흐릿하거든요. 글자만 조금 체크를 해주세요. 계속 10번부터 13번. 자, 처음에 첫 번째 줄에서 뭘 할까? 사유재산 회도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포인트가 뭐게요? 자유롭게. 이게 원래는 항상 말하잖아요. 비문학은 특히나 법 같은 경우는요 전제 조건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라니까. 근데 어떠한 경우에서는 비자유 혹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니? 비자유, 제한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이 물건을 누구한테 주든 말든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내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하잖아. 여기와 여기를 넘어가는 이 전제 조건이 뭔지가 되게 중요해. 뭐예요? 기부와 같이 재산이 대가가 없이 넘어갈 때.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죠. 무상일 때와 유상일 때를 나누면서 읽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나오게 안 나오게? 유상과 무상을 구분하는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단축시키는 거야. 이 문제 옵션들을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면서 이것도 봐봐.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를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제발 위나 아래다가 형상화를 하세요. 어차피 얘는 쓰게 돼 있어요. 우리 선의취득 기출문제 기억나야 돼. 선의취득 문제도 그렇고 방충망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우리 DIS 문제 있었거든요. 이게 보험 우리 AAA 나오는 그 문제 있죠. 걔네들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권리를 갖고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의무를 갖고 있는지 이 채권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 이미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체를 던져주고 있잖아. 첫 번째가 뭐예요? 무상처분자. 여기다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는 구조화하고 가는 게 이득이라고. 왜? 어차피 여기다 뭔가 붙여지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의사와 유관하다 무관하다? 무관하다. 그 결과가 번복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유상일 때. 유상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번째 문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도 뭘로 읽어야 돼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읽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게요? 처음에 사망하면요. 이거 생각했는지 잘 생각해봐. 내가 이 문장 세 번째 줄 읽을 때 이 유류분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유류분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유류분이라는 걸 예약하기 위해서 여기다 얘가 사망하면이 전제 조건이라고. 만약에 사망 안 하면 이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봐봐. 그래서 어디야? 3번 보이세요? 3번? 10번에 3번?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인 거야. 사망하면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렇죠? 이거 하면 상속 개시되고. 그 다음에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이 된다. 이렇게 해야 유류분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을 뚫어야 이 무상처분자의 누가? 이 상속인이 우리 상속인이 뭘 갖는다? 여기에 유류분권을 갖는다. 그래서 얘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 사망 안 하면 안 되고요. 상속 개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봐야지. 여태까지 기출이 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래서 이름 바뀌는 거 보이세요? 피상속인이 되고요. 피상속인이 되고요.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뭐가 되면?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권이 얘의 권리를 뺏어오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원래 얘의 권리야. 내가 아빠 재산을 내가 받는 건 내 권리란 말이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뭘 때려주고 있어요? 이 유류분의 정의를 때려주고 있어요. 이 유류분의 정의를 이란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전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 무상 전이야.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떻게 돼요? 전, 현재, 후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실행할 때 전이어야 하는지 후여야 하는지 변화하기 전이어야 하는지 변화한 후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리딩을 했었어야 되고 그다음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 자녀 한 명뿐이라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 2분의 1이 보장되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자녀의 수가 한 명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상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시점이야.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때 소유하고 있었던 거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무상 처분된 거를까지 고민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한 명 있다는 전제 조건에 2분의 1이 바로 뭐다? 유류분이 된다. 이렇게 이미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유류분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으면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달려드는 EBS를 보시면 알겠지만 납득할 수 있을 정도야. 이 얘기가. 이 유류분을 압축해서 던져줘서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모의고사도 봤지? 나는 EBS도 봤었잖아 우리. 그러면 이 정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다음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이유 다 그거죠. 이것도 제가 법 다룰 때 어떤 스탠스가 있으면 좋다고 했어요? 이 법이 누구한테 유리한 건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이 사람의 이득을 지켜주기 위한 걸까요? 이 사람의 이득을 지켜주기 위한 걸까요? 이 사람의 이득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존중한다면 뭐야? 그 당시 소유했던 것만 주면 돼. 근데 얘가 자기의 의사, 자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뺏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제약을 걸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얘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이 뒤쪽 문제의 그 기준점들이 될 수 있었어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받을 수 있는데, 자, 전제 조건 뭐야?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만약에 없으면 유류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데, 있으면 그 유류분에서 빼서 받을 수밖에 없다.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 온리적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벌써 뉘앙스 보이시죠? 이 유류분에 대한 이야기는 유류분을 반납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자, 원래는의 이미지인 거죠. 원래는 뭐예요? 돈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물건이면 물건으로 받아야 된다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이게 원칙이라 까지 잡았잖아. 원래는 원칙이다. 그 뉘앙스는 뭐야? something special이 있다라는 거잖아. except 예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게 다만 긴장해야지.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또 뭐예요? 전제 조건에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하고요.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의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여기서 밑으로 되네요. 얘가 원칙이거든요. 뭐 이것도 괜찮긴 한데 얘가 원칙이야. 근데 이 물건이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뭐야? 첫 번째, 불가능할 때. 물건을 너무 크거나 멀리 있거나 내가 다 써버렸을 때. 불가능할 때는 돈으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 때? 서로의 합의가 있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 나올게 안 나올게? 나왔어. 말을 바꿔서. 합의가 있으면 돈으로 받아도 되지만 합의가 없으면 뭐로 받아야 돼? 물건으로 받아야 돼. 이거를 말을 바꿔서 정답으로 던져주고 있어요. 오케이? 중요하다. 자. 무상 처분이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의구심이고 문제죠.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하는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들은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 유류분이 있었는데 이게 물건의 가치보다 작은 경우예요. 물건의 가치가 한 뭐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뭐 7, 8, 9, 10개인데 내가 받아야 되는 유류분이 5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만큼 받아야 되잖아 지금. 근데 이 물건을 찢으면 어떻게 돼? 얘가 훼손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돈으로 주면 합의가 있어서 돈으로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주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 주는 거 바로 뭐다? 그때 이게 불가능할 때 주는 게 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퍼센테이지를 떼서 준다. 전제 조건이죠? 여기서 전제 조건. 그 다음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유류분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도 봐봐. 원칙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예외이다 라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뚜예요. 원칙은 언제의 시점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저기 상속 개시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얘가 상속 개시 전에 받았어. 근데 300만 원에 내가 받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열심히 이걸 불려가지고 3천을 만들어놨어. 근데 그 3천을 다 줘야 되나?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뭐가 있을 때? 이 무상 취득자의 뭐가 있을 때? 노력에 의해서 올라간 거라면, 노력이 있었던 거라면 언제?
이 상속 개시가 아니라 그것을 취득했을 때 뭐라고 이렇게 표현됩니까? 이 무상 취득 당시. 그래서 이 시점과 이 시점을 예문화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문제. 그래서 요거 나밖에 안 나올게. 요 노력을 기준으로 비트는 거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변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 상승이 원인이든 상관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까지 이제 잡아주시고 불려가야 됩니다. 그죠? 자 10번 5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1번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센스는 있어야 돼? 유류분권의 정의로 돌아가는 센스는 있어야 돼.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문단으로 해서 유류분권을 볼까요?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변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대요. 자 주어가 누구예요? 상속인들이에요. 그럼 상속인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무조건 상속인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충분히 이 정도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틀렸죠. 왜? 유류분 전체예요. 유류분 전체인 거고 내가 이미 받았을 때는 그걸 뺀 다음에 준다는 거지. 유류분 봐봐. 이것도 2번을 낸 문제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유류분의 본질이에요. 이 유류분의 본질이 뭐야? 내가 덜 받은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 2번은 뭐예요? 유류분은 원래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만 받을 수 있어? 이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네가 부족한 부분만큼은 더 줄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번이 비틀려 있다는 거죠. 이 일부에 한정된다 해서 존나게 틀렸네? 다 느껴졌어야 돼요. 근데 되게 정의에 좀 치중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번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전에 무상취득자에게 유류분권들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면 돼요. 이 전제 조건이. 안타깝게도 이제 경제 나올이 높아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법 안 할 거 아니잖아. 그때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건 뭐예요? 제발 발동하는 이 법이 발동하는 전제 조건. 무조건 해, 무조건. 대충 읽으면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4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디서 불렸대요? 어디서 불렸어? 이걸 잡고 가면 4번이 존나 빨리 지워지고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아 너무 좋은 문제예요. 뭐야 이거? 제약이 있다라는 말을 얘네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류분 얘네들을 얘한테 줘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예쁘게 바꿔준 것뿐이란 말이야. 아 너무 스낵틱하고 너무 좋은 문제 이런 거. 아 이상한 문제만 보다가 1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전부를 반환받는다. 저 포인트는 뭐였다? 한 개, 두 개의 포인트가 아니라 퍼센테이지. 내가 받지 못한 전부가 문제였고요. 2번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커진다. 진짜 좋은 문제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비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 여기에 힘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뭐가 커진대요? 무상 처분, 무상 취득자. 이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유류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거고 유류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올라갈 거라는 비례를 이제 가볍게 던져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마 수능에서도 또 나올 겁니다. 3번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의 지분으로 반환해야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을까요? 되면 이 지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 뭐였어? 그 위쪽 지분에 여기 어디였어? 반환할 수 없게 되면이 아니야 전제 조건 자체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틀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 지분의 포인트는 뭡니까? 무상 처분된 재산이 뭐라면? 물건이라면 이라는 전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얘가 어긋나 있다. 사실 돈으로 줘도 돼. 내가 반환할 수 없으면 돈으로 줘도 됐었잖아요. 4번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왜? 이게 봐봐 이 원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를 문제화를 하니까 원래는 물건으로 줘야 되는데 불가능할 때나 합의할 때는 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이 아니면 뭐를 받는 게 맞다? 물건을 받는 게 맞다. 이거를 예쁘게 4번으로 쓰는 겁니다. 느끼셨어야 되고요. 5번.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인 만큼 돈을 반환받게 된다. 아니죠. 소유권을 나눠 받는 거지 돈을 따로 받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줬으면 끝나는 거 문제죠. 자그마치 4위. 사실 여러분들의 등급을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문제는 12번입니다. 위에 있는 1, 2, 3위는요 안 풀 확률이 높아요. 못 풀 확률이 높고요. 그죠? 그래서 12번을 이제 어떻게 맞추냐는데, 근데 아까 전에 그 5위 문제랑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위를 읽어가지고요. 본질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 볼게. 기억. 뭐래요? 유류분 취지에 비추어예요. 유류분의 취지예요. 야, 유류분의 취지가 뭘까? 그럼 이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물론 윗줄에 있었으면 좋았어. 근데 윗줄에 없잖아. 이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위쪽 정의로 가야 돼. 위쪽 정의 어디에 있을까요? 이 취지가. 두 번째 문단에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상속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누구 편이라고? 상속인들 편이라고. 왜 굳이 그 시기를 정하는 포인트가 뭐야? 올라갔을 때 주고 떨어졌을 때 주고가 아니라 언제 주는 이유예요? 이 상속 개시를 포인트를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갖고 보면 이제 모이기 시작해. 그죠? 그거랑 말이 똑같은 말이 뭘까? 2번.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요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실제로 왜 4위인지도 알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풀었었던 단순히 OX 문제도 아니고 이 글을 관통하는 그 봐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위쪽에서 나왔었던 정보를 눌러서 아래쪽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러려면 능력치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위쪽에 있는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연결해야 돼요. 세 가지 작업이 같이 돼야 되는 3위권의 메타인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깔끔하게 맞추려면. 그죠? 어긋나 있는 지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13번. 13번도 이제 풀어는 드리는데 아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기서 3, 4분 걸린다고 생각해. 내가 이걸 푼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가면 아무리 못해도 3분, 4분, 5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13번이랑 그 뒤쪽에 있는 그 계산 문제 있잖아요. 그거 두 개 합치면 8분이야. 그럼 한 지문이야. 풀 거야? 아니야. 딴 거 풀어야 돼. 제발 한 지문 남았는데 나 이거 읽었는데 끙끙거리고 있으면 안 돼. 과감하게 못 풀었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에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갑의 상속인으로 갑의 자녀는 병만 있고요. A 물건의 시가는 을의 A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습니다. 병이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죠. B의 물건은 상속받았을 때부터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다가 혹은 위에다가 아래에다가 뭐가 던져져야 돼요? 자, 값 던져주시고요. 그죠? 값 던져주시고 얘는 A 물건과 B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성하시면 되겠고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줬어요. 자, 을에게 어떤? 이 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넘겨줬던 시기와 얘가 죽은 시기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 자, A를 넘겨줍니다. 넘겨주고요.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6개월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때의 시기와 이전 시기와 그다음에 이제 죽는 시기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는 A가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전을 했을 때는 몇이고요? 300이었고요.
이 사람이 죽은 순간에는 몇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700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A는 300에서 700으로 넘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포인트는 뭐다? 내가 노력을 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기에서 계산해야 돼. 내가 노력을 안 했어? 그럼 어디서 이렇게 해야 돼요? 700으로 해야 돼. 그거 알고 있었잖아. 그죠? 그다음. 그리고 이 B 같은 경우는 100이었고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병이 그거를 청구하는 순간에서도 100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이미지는 좀 갖고 돌아가신 게 맞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원칙은 사망 시점, 상속 개시가 된 거고 전제 조건은 노력했을 때는 무상취득 당시다. 그래서 결국은 뭐로 굴린다? 이 A라는 금액이 300일 때와 700일 때를 굴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사실 문제는 좀 쉽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저는. 하지만 쉽지 않게 줍니다. 1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에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래. 자, 그럼 한 명이잖아 이 사람이. 그럼 봐봐. 이 사람이 우리 유류분을 계산하는 시점은 뭐예요? 무상 이전이 100이 이전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얘가 죽었을 당시에는 A는 700이고 플러스 B는 100이기 때문에 토탈 얼마가 나와요? 토탈 800이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상속액이 400이 돼야 돼. 얘가 유류분이야. 근데 내가 뭘 갖고 있어 지금? B라는 100을 갖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빼기 100을 해서 300이 깔끔하게 나와야 오케이. 그죠? 여기까지 사고방식을 요구했어 지금. 그죠? 그래서 유류분 부족 계획은 300이다. 2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은 A 물건의 7분의 3이래요. 아 A는 지금 얼마이기 때문에 무관한 상태잖아요. 무관. 여기 무관. 여기 유관. 무관했을 때 700에다가 곱하기 7분의 3을 해야 300이 나온다. 그래서 맞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3번 A 물건의 시가의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그래서 노력이니까 뭐야? 이전 당시로 찍어야겠죠? 그래서 A는 300일 때 B는 100이고 토탈 400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니까 200만 원이 유류분이 되고요. 여기서 100만 원을 빼야 되니까 내가 쟤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와 벌써 이게 깔끔하게 될까 현장에서? 쉽지 않은 얘기야.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난 너무 화가 나.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엿먹이려고 하는지 봐봐. 비틀어. 인상을 비튼단 말이야.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라고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이다. 봐봐.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얼마야? 100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 300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뭐야? 현실 가격은 얼마야 지금? 현실 가격은 700인 거야. 이게 유류분을 계산하는 거고 기준인 거고 지금 현실은 7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700 곱하기 7분의 1을 때려 썼어야 된다는 거지. 사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함정을 좀 안 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떡해? 나는 이런 거지. 이래도 풀 거야?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몇 분이 필요할까? 이거 이해하고 납득하고 감이 들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선생님 근데 수능이 존나 쉬워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그럼 시간이 남겠지. 그때 들어가면 돼. 마음 가짐을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재수생들이 아니야. 우리가 막 모의고사 봤는데 무조건 1등 나오는 그런 스탑이 아니야 지금. 전략적으로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이었다. 하고 끝난 거야. 됐죠? 그리고 13번이 2위인데 진짜 어려웠어요. 이것도 이제 해야 되는 얘기도 되게 많고 사실 17번 원래 우리의 전략이라면 14번과 이제 17번은 풀었어야 했다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5번 날려주고 이제 16번은 당연히 이제 안 푸는 상태인 거니까 그래서 이랬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14, 15, 16을 이제 날렸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15번은 쉬웠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그 비례 문제 있죠? 적합도가 올라가면 올라간다 막 이런 느낌이라서 풀면 풀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고요. 다음 주에 그 저번 연도 6월이랑 좀 비교하면서 보여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문학으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처음에 그럼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자 봐봐. 그럼 이제 사실 이 문법 비문학 같은 경우는 나중 일이잖아. 나중 일이고 우리가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이제 해야 되는 엄매가 딱 끝난 상태에서 문학을 들어갔어. 아니면 문학을 이제 먼저 푼다. 가장 먼저 이제 풀게 이제 독서 하나 푼 다음에 문학으로 들어왔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정현님 우리 잠깐 끊어주시겠어요? 끊었다가